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연주라 첫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코노미 21 양영빈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이 투자를 하다 보면 의외로 SNS 좀 많이 보게 됩니다. 전 트위터인 X라든지 주요 SNS들을 살피게 되는 경우가 참 많죠. 왜 그런가 하면은 주요 정치인들이라든지 각계 전문가들의 대형 계정들을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통해서 새로운 정보들도 얻고 해석들도 우리가 얻곤 하죠. 근데 요새 보니까 미국 소비자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보고 경기 침체가 임박했다. 경기 침체 중이다. 이런 소식이 SNS상에서 많이 떠도는 것 같습니다. 미국 소비자 신용 사용 금액, 이거 의미가 좀 줄었습니까? 네, 이게, 그 SNS에서 대형 계정들 보면은 뭐 팔로워가 뭐 100만, 200만 이렇게 되는 뭐 상당히 많은 팔로워를 가진 그런 분들이 최근에 지난주에 요 얘기를 많이 다뤘어요. 그래서 소비자 금융이 중에서 그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달 10월 달에 비해서 11월 달에 여기 차트 보시면 맨 오른쪽에 이렇게 마이너스로 내려왔잖아요. 네네. 대략 한 140억 달러 정도 줄었는데 소비자의 이제 이 소비 활동이 미국 GDP에서 대략 한 7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 소비자가 이제 소비를 줄이면은 사실 GDP가 많이 이제 그 아무래도 재고가 많이 쌓이게 되고 전체적으로 이제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저 왼쪽에 보시면은 소비자의 그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많이 줄었던 거 볼 수가 있죠. 네. 저 때가 바로 이제 코로나 당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런 것들을 보고 최근에 상당히 많은 폭으로 140억 달러에 가까운 소비자 금융이 그 신용카드 사용액이 준 것을 보고서 이제 굉장히 영향력 있는 미국의 이 X 전 트위터죠. 여기에서 제로 엣지라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대표적으로 비관론으로 유명해요. 네. 거의 다 이제 뭐 무슨 일만 터졌다 하면은 앞으로 뭐 주가가 폭락할 거야, 뭐 어쩔 거야 하는 이런 데인데 여기에서 이걸 올렸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경기 침체거나 또는 경기 침체가 이제 곧 임박했다. 이렇게 올렸는데 오늘 요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자, 소비자 신용 금액 이 데이터는 사실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일단 차이도 좀 궁금하고요. 현재 어떤 수준인지도 같이 살펴주시죠. 네, 여기 차트를 보시면 파란색하고 빨간색이 있는데요. 먼저 빨간색은 이 소비자 신용카드가 우리도 마찬가지로 은행에서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아니면 은행은 아닌데 카드사가 발급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밑에 빨간색은 뭐냐면 은행에서 발급한 신용카드 사용 금액입니다. 그다음에 위에 파란색은 뭐냐면은 거기에다가 카드사까지 다 더해서 한 금액이에요. 근데 이 흐름을 보시면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죠. 네, 맞습니다. 쭉 올랐다가 저기 쭉 떨어지는 부분이 바로 코로나 당시였거든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요 두 데이터를 볼 때 차이점을 좀 잘 봐야 돼요. 그 차이점이 뭐냐면은 은행 데이터는 매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12월까지 업데이트가 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 보여드렸던 제로 엣지라든지 이런 데서 인용한 거는 이거는 한 달이 늦은 데이터예요. 11월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어요. 시기가 제법 다릅니다. 예, 한 달씩이나 이게 이제 늦어진 거라 요 데이터를 해석할 때 그런 것들을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두 데이터 월별 변화도 한번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비교해보면 지난 12월 그러니까 소비자 신용카드 사용액 추이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 파란색이 전체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제로 엣지라는 데서 보여줬던 데이터고요. 저기 이제 맨 오른쪽 끝에 보면 빨간색이 그 타원을 그렸는데요. 그 바로 직전에 파란색이 바로 그 140억 달러 가량 줄어들었던 거고요. 은행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11월 달에 마찬가지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소비자가 이제 지갑을 꽉 닫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12월 달 은행 걸 보시면은 다시 급증했어요. 그러네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전체 소비자 신용카드 사용액도
아마 12월 달에 이건 한 2월 초나 돼서 발표가 될 텐데요. 그때 다시 또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요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제로 해제에서 말한 뭐 이제 경기 침체가 곧 임박했다 또는 경기 침체 중이다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땐 굉장히 성급한 그런 그 결론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데이터를 우리가 보더라도 그 데이터의 집계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도 명확히 파악을 해야 정확히 해석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자, 우리가 소비자 신용카드 사용금액 보고 있는데 사실 이게 또 부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항상 자산이나 소득을 보더라도 부채와 함께 좀 파악을 해야 하죠. 그래야 전체 흐름이 명확히 좀 잡힙니다. 자, 그러면 기자님, 소비자의 자산 또는 소득과 비교해서 본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추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신용카드는 이제 부채이고, 부채는 이제 보통 얘기할 때 그 저량이라고 그러죠. 스톡이라고 하는, 네. 그런 걸로 그 데이터를 분류하는데요. 근데 소비자 신용카드는, 신용카드 사용액은, 미국에서 볼 때 영어로 보면 리볼빙이라고 표현을 해요. 리볼빙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신용카드 쓸 때 10년 할부로 해주세요. 안 하잖아요. 네. 뭐 집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보통 뭐 3개월, 뭐 아니면 일시불, 맞습니다. 아니면 뭐 1개월,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 얘기 뭐냐면은, 이번 달에 내가 신용카드를 쓰면은, 뭐 조만간, 뭐 다음 달에, 빠르면 다음 달에는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이거는 굉장히, 플로우의 그 유량의 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비자 신용카드 사용 금액, 이거 뭐 빚진 건데, 이거를, 이게 갚을 수 있나 없나, 이걸 보기 위해서는 뭐하고 보면 제일 좋냐면은, 그 소비자가, 미국의 가계가 지금 자산이 얼마 있나, 이거보다도 지금 가처분 소득은 얼만큼 되나. 즉, 같은 유량의 성질을 갖는, 플로우의 성질을 갖고 있는, 이 가처분 소득하고 비교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현재 소비자의 상황을 제일 이제 잘 얘기해 주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뭘 봤냐면은, 소비자의 가처분 소득 분해, 그거 네. 대비해서 지금 현재 소비자, 그 신용카드 사용 금액은 얼마인가, 이걸 보면은 예. 현재 상황을 제일 잘 보여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그 차트인데요. 1970년대 중반부터 쭉 본 거거든요. 네네. 1970년대 중반은 왜 이렇게 낮았냐? 그때 신용카드가 처음 들어와서 그래요. 네. 그러다가 이제 점점 신용카드 사용액이 점점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죠. 익숙해지고. 예, 뭐 이제 은행에 예금한 걸로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다가 2000년대 보면 어느 정도 정점에서 이렇게 좀 정체되는 거 볼 수가 있죠.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는 신용카드가 네. 이제 어느 정도 상당히 많이 보급이 됐고 그 소비 패턴이 일상화된 네. 거죠. 그러다가 2008년에 이제 한 방 맞죠. 그렇죠. 저걸로요. 예, 금융위기. 금융위기를 한 방 맞으니까 사람들이 우리 좀 줄여야 된다 이렇게 했고 사실 미국 소비자의 전체 이 부채도 보면은 2008년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거의 100%에 올랐다가 한 70% 정도, 물론 GDP 대비지면요. 굉장히 줄었는데, 물론 요거는 이제, 오늘은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이 늘고 있어요. 그 자산 대비, 이 GDP 대비 부채가. 예. 어쨌든, 2008년 이후로 굉장히 줄어드는 거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또 충격을 받죠. 네. 그 2020년 코로나 때 쭉 충격을 받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은 어느 정도냐면은 대략 한 6.4% 정도예요. 네. 그럼 저 차트 맨 끝에 보면 거의 안 보이시는데 살짝 감소했습니다. 저걸 보고 미국 소비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줄어서 미국 소비가 줄어들 거다. 그거를 얘기한다는 거는 과해석이다. 너무나 이거 좀 말도 안 되는 해석이죠. 근데 저도 이제 사실 기사를 쓰다 보면은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걸 굉장히 겁을 주거나 네. 굉장히 이게 침소봉대라고 하죠.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쓰면 사람들이 많이 보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큰일은 아니고 사실 이러저러해서 이렇게 뭐 이러저러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은 많은 사람들이 사실 잘 안 봐요. 근데 이게
제로 엣지나 이런 데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모르거나 아니면은 이 클릭을 유도하는 거죠. 많이 보게끔 뭐 큰일이다, 뭐 경기 침체다 이런 측면이 상당히 많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가처분 소득 대비 소비자 신용카드 사용액의 변화까지도 체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경제 흐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데이터를 보는 것이다. 증시 변화에 좀 대처하기 위해서죠. 어제는 그 미국 증시의 경우에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추도식으로 미국장 열리진 않았습니다. 자, 지금부터 좀 중요한 내용들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유동성을 우리가 추적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전부터 이야기를 해왔던 지급준비금 관련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현재 발표된 지표로 연준의 지급준비금을 어느 정도 추정을 좀 할 수가 있을 텐데 지급준비금 수준은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실까요? 네, 어제 원래는 이제 연준의 그 대차 대조표가 발표되는 날인데 네. 그 추도식으로 인해서 내일 발표돼요. 네. 그래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추정인 거고요. 그러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연준의 대차 대조표는 일주일 단위로 네.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얼마였냐면 2.89조 달러로 뭐 나름대로 심리적 저항선 저기 이렇게 빨간 수평선이 있는데요. 네. 그게 3조 달러거든요. 그거를 밑으로 치고 내려갔어요. 그렇죠. 거의 1,000억 달러 이상 하회를 했는데 이게 벌어지자 또 마찬가지로 이 비관론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큰일 났다. 뭐 이렇게 말씀을 이런 얘기를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지난주 대비 어제 거까지 입수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TJ 자료는 매일 나옵니다. 네. 그다음에 영래포 자료도 매일 나와요. 그래서 요걸 갖고 보면은 어제자로 지급 준비금이 어느 정도 될 거다 이거를 대략 예상할 수가 있는데요. 네. TJ는 뭐냐면은 재무부가 연준에 갖고 있는 그 예금이에요. 네. 근데 그 예금이 줄었다는 것은 재무부가 재정 지출을 한 겁니다. 그럼 재무부는 어떤 데 재정 지출을 하냐면은 뭐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지원을 하기 위해서 군수업체로부터 무기를 샀다. 그러면 재정 지출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그 회사의 예금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예금으로 들어간다는 건 뭐냐면 새로운 예금이 들어왔으니까 지급준비금이 올라가요. 네. 마찬가지로 영래포가 줄면은 지급준비금은 또 올라갑니다. 그럼 지난주 일주일 동안 TGA 그 재무부 예금은 얼마나 줄었냐면은 100억 빌리언이 줄었어요. 네. 그다음에 RRP는 288 빌리언이 또 줄었습니다. 그러면 그 두 개 더하면 되겠죠. 네. 그만큼 지급 준비금이 올라갑니다. 그럼 그걸 해서 계산해 보니까 대략 한 3.28조 다시 3조 달러 위로 네. 올라선 걸로 보여집니다. 물론 요거는 다른 것은 변화가 없다는 건데 대략 제가 볼 때 한 3.3조 달러 정도에서 아마 오늘 이제 저녁에 더 정확하게 나오겠지만 그 정도로 지급준비금이 증가할 것이다. 이걸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네. 참 의미 있는 라인이었죠. 3조 달러 수준을 밑돌았다가 다시 또 위로 올라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급준비금 얘기를 해봤고요. 자, 이번엔 그 GDP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4분기 GDP, 그 지역 연준별로 예상한 수치 좀 확인해 볼까요? 네, 아틀란타 GDP GDP 나우라는 게 파란색 메뉴에 있는 건데 이게 사실 최근 한 3년간 제일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이걸 많이 인용을 하고 있고요. 현재 지난주까지는 한 2.5% 정도를 예상하고 있었는데 어제 나온 걸로 보면 2.73%, 즉 2.7%를 4분기 GDP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뉴욕하고 세인트루이스 연준 여기서도 각자의 그걸 발표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오늘 저녁에 더 이제 최종치가 나올 텐데요. 1.9%, 1.21% 이 정도로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굉장히 하여튼 4분기도 미국 GDP는 굉장히 높을 거로 네. 뭐 한 2.7 이 정도 되지 않나 그 정도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GDP 얘기까지 잠깐 돌아봤고요. 이번에는 미국의 단기 시장 금리에 대해서 주목해 보도록 하죠. 미국 단기 시장 금리 지금 어떤 수준인지 확인해 볼까요? 네, 요거를 이제 보통 소포 금리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요것도 이 비관론자들의 단골 소재예요. 네. 급등만 하면은 네. 단기 시장 자금 시장 망가졌다. 네. 그래서 이게
저기 보면은 이제 맨 오른쪽에 24년 작년 연말에 이게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때도 또 뭐 유동성이 모자란다 뭐 어쩐다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동성, 즉 연준의 지급준비금,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별 큰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뭐 3조 달러 밑으로 갔다가 그거는 연말 효과고 다시 위로 올라왔으니까 그 위로 올라왔을 거로 추정을 하니까 큰 문제가 없다. 그렇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소포 금리 다시 또 내려갈 거다 했는데 역시나 다시 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단기 자금 시장에 뭐 자금 문제, 유동성 문제 이런 거는 그 연말 효과를 너무 과대 해석한 거고 네. 늘 있었던 일이고, 그런데 또 역시나 비관론자들은 또 그걸 인용을 하고 그러고 있지만은 단기 자금 시장 뭐 그렇게 큰 문제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수포금리 그 지난번에도 저 기자님과 참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역시 그 예상한 대로 흐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저께 그리고 또 10년물 장기국채 입찰이 좀 있었습니다. 실제 경제 생활에 좀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10년물 장기국채 수익률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수익률 좀 어떻습니까? 네, 10년물 장기국채 수익률을 우리가 이렇게 주목하는 거는 뭐냐면은 네. 사실 연준이 컨트롤할 수 있고 연준이 제어할 수 있는 건 단기 그 이자율이거든요. 금리거든요. 근데 연준이 이자율을 금리를 아무리 낮춘다고 하더라도 장기 금리는 사실 시장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장기 금리가 뭐 10년물이 얼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제 미국 사람들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기지 금리가 여기에 굉장히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 시장에 또는 자기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건데요. 그저께 10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4.68%로 제가 뭐 저 앞까지는 안 봤는데요. 2010년 이후로 가장 높았어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미국 사람들 생활이 예를 들어 이제 새로 집을 산다든지 할 때 굉장히 이게 좀 팍팍해진다. 그렇죠. 어려워진다는 거를 의미하는 건데요. 굉장히 높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높아진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제 여러 사람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2020년 이전에는 거의 20억 빌리언 정도에서 이게 매달 한 번씩 하거든요. 네. 거기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에 갑자기 40억 빌리언이니까 2배로 늘었죠. 이거는 당연히 코로나 때문에 네. 재무부가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건 뭐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2022년, 23년에 30한 2, 3억 빌리언으로 다시 내려갔습니다. 네. 그때까지도 시장은 그건 뭐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코로나로 재정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고 네. 그런데 이제 그거 지났으니까 이제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그런데 갑자기 2024년에 다시 코로나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완전히 고점입니다. 예, 요거가 생기면서 이런 것들은 다시 말하자면은 미국의 재정 적자가 다시 늘어난 거였거든요. 요때 그래서 작년에 굉장히 큰 말들이 많았어요. 왜냐면은 뭐 어떤 전쟁이 터진 것도 아니고 네. 코로나도 다 잡았고 그렇죠. 그리고 미국 경제도 좋고 근데 왜 이렇게 재정 적자를 많이 늘리냐 그거에 대해서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에 4.68% 입찰 금리가 수익률이 이 정도 생긴 거는 그거에 대한 연장선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현재 10년 국채 수익률 시장 수익률의 현황을 보면요. 9월 FOMC가 끝난 이후로 거의 100 BPS 1% 이상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얘기들이 많은데 그럼 수익률이 왜 증가했냐? 그러면 장기 국채 수익률은 보통 그렇게 나누거든요. 단기 국채의 예상 수익률 더하기 기간 보상이라고 해서 텀 프리미엄 요거 하는데 이 텀 프리미엄이 도대체 왜 올랐느냐? 요거에 대한 얘기들이 많은데 보통 월가에서는 이게 재정 적자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관세도 있고 또 인플레이션이 올라올 거다 뭐 이렇게 일종의 모범 답안을 내놓습니다. 근데 어제 아주 재밌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 유명한 폴 크루그만 교수 있죠. 네. 이거는 광기 미친 프리미엄이다, 인세니티 프리미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이제 트럼프가 지금 뭐 카나다를 뭐 접수한다, 뭐 멕시코도 접수한다, 그다음에 뭐 그린랜드 산다.
그다음에 뭐 파나마 운하도 접수하겠다 이렇게 막 내놓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해서 생긴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게 더 말이 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다양한 이야기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시간이 좀 빨리 지나네요. 기자님은 여기서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코노미 21 양영빈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시장의 중심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주말 편하게 쉬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